자, 오늘 마지막 시간 제5장 민법 총칙 권리의 변동입니다. 자,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갑과 을이, 자,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갑, 을, 이렇게 갑과 을이 권리의 주체, 자연인으로서, 물론 이제 법인, 갑, 을이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법인일 수 있죠. 대부분 이제 법인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늘 예를 들은 여러분이 갑이다, 내가 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갑이 을에게 집을, 건물을 매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제 넘어가죠. 이전 등기까지 하면 토지 건물은 부동산은 이제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잃게 되고 소멸, 권리 소멸.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갑, 을 양쪽에서 보면 소유권이 변경되죠. 그래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죠. 이 건물은 앞에 시간에 배운 권리의 객체, 갑과 을이 권리의 주체, 건물이 권리의 객체, 여기까지 이제 배웠고요.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소유권이 바뀌는 걸 권리의 뭐라고 합니다? 변동. 권리 변동의 모습, 태양이 늘 모습입니다. 자, 권리의 발생, 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내가 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원시 취득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물 신축.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지었죠. 내가 건물을 한 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업자를 시켜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죠. 그게 원시 취득.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을 했죠. 바다를 매립해서 그 매립한 사람이 매립한 토지를 처음으로 취득하죠. 원시 취득이고요. 시효 취득은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여러분들이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오면 남의 땅을 내가 시효 취득합니다. 취득 시효죠. 그럼 취득 시효는 20년 점유로 취득하는 것이니까 그걸 무슨 취득이라 합니다. 원시. 이렇게 우리 말하는 건물, 항상 내가 합니다. 건물을 신축했거나 바다를 매립했거나 취득 시효로, 시효 취득으로 권리 취득할 때는 무슨 취득이라 합니다. 원시. 다음 성계 취득은 타인,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을이 여러분이 성계받아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요걸 성계 취득이라 합니다. 그러면 매매 교환 정여, 제가 매매 계약, 매매도 있고 정여, 무상으로 정여, 내가 매매했거나 정여받았거나 아니면 교환, 누구와 뭘 교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성계 취득이죠. 요 성계 취득에는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가 있는데요. 이전적 성계는 구권리자, 구권리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이전받는다는 거죠.
권리를 이전받는데 포괄성계가 있고 특정성계가 있습니다. 포괄성계는 전 소유자, 전 권리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거기 포괄이라는 말은 전 재산을 성계받는 겁니다. 포괄성계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을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받죠. 상속받을 때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거니까 포괄성계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으로 권리 취득하는 건 포괄성계고, 그리고 포괄유증은 전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받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상속인 등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해 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어느 대학이나 장학재단에 기부하라. 그게 유언증여입니다. 그럼 전 재산을 증여했죠. 그게 포괄성계입니다. 그리고 회사끼리 합병, 갑회사가 을회사로 합병이 되면 갑회사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 을회사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속, 포괄유증, 합병으로 소유권 등을 취득할 때는 이걸 포괄성계라고 하고요. 특정성계는 개개의 권리가 저런 건물, A라는 건물, 요 A라는 건물에 대한 특정 권리만 매매 등으로 승계받으면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다고 해서 특정성계라고 합니다. 특정성계는 대부분 매매, A 건물을 여러분이 매매했거나 증여받았거나 교환했거나 이렇게 A 건물에 대한 권리만, 특정 권리만 승계받는 게 특정성계입니다. 포괄성계는 전 재산을, 특정성계는 특정된 재산을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설정적 성계. 이거는 어떤 권리를 새로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상권, 남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거나 남의 집에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아니면 저당, 은행이 저 건물에 저당을 잡으면 은행이 저당권을 취득하죠.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죠. 그걸 설정계약이라 하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권리를 취득한다면 말 그대로 설정을 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설정적 성계라고 합니다. 단순히. 자, 그리고요, 권리의 변경은 주체가 갑에서 을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걸 주체의 변경이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권리 주체는 매매, 갑이 을에게 매매했거나 증여, 상속도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을이 내가 상속받으면 상속도 권리를 주체가 바뀌죠. 아버지 권리가 여러분에게 권리가 넘어오죠. 말 그대로 갑에서 을로 주체가 바뀌는 걸 권리 주체의 변경이라 합니다. 다음, 내용적 변경은 권리의 양적, 질적 변경이 있는데요. 권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적 변경에는 권리의 양적 증가,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물건과 물건이 결합되는 부합, 호나, 가공이 있는데 이건 물건에 어떤 물건이 결합됩니다.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이 결합되면 권리가 양적으로 늘어나죠. 그걸 양적 증가, 권리에. 또 양적 감소는 어떤 소유권에 여러분 집에 무슨 제한 물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면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주면 소유자의 권리가 양적으로 제한되죠. 그리고 채권 일부를 면제, 돈 1억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을 면제해 줬죠. 면제. 그럼 5천만 원 부분만큼 권리가 양적으로 감소하죠. 그걸 양적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가 양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양적 변경이라 하고, 질적 변경은요, 다음 그 니은에 어떤 권리가 질적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목적물이 반환이 안 되면 손해배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되죠. 그거를 질적 변경이라 합니다. 구분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양적 변경, 질적 변경. 그리고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어떤 효력이 변경되는 겁니다. 저당권의 순위 성지는 1순위 저당이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되죠. 더 좋아지죠. 그걸 작용의 변경. 임차권이 등기를 하면, 여러분 임대차에서 여러분이 임차권을 등기했죠.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 다른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권리 소멸은 두 가지. 상대적 소멸은 우리 앞에 이전적 성계 권리 주체의 변경처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권리가 이전되면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만 갑은 권리를 잃게 되죠.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멸하고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걸 상대적 소멸을 하고, 절대적 소멸은요, 목적물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여러분 건물이 화재로 없어져 버리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항상 내가입니다. 내 집이 화재로 없어지면 나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으로 잃게 되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면 마찬가지 절대적 소멸이죠. 그리고 소유권 포기, 여러분이 어떤 책을 갖다 버리면, 여러분 민법 책을 갖다 버리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책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책을 팔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을 팔았으면 상대적 소멸이고, 책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건 절대적 소멸입니다. 그리고 변제, 돈을 갚았죠.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면 그 채권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이런 것들을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내 권리가 누구에게 권리가 넘어가면 매매 등으로 내 입장에서는 소멸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득이니까 그걸 상대적 소멸을 하고, 절대적 소멸은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절대적 소멸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전체적으로 권리 변동에서 권리의 발생, 병정, 소멸을 취득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인데 법률 요건은 우리가 매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이 법률 요건이고 이걸 다른 말로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고 그 법률 요건에 따라 어떤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반대로 대금은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런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라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변동 효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인데 법률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취득시효가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매매와 같은 매매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바로 이 법률 행위를 설명하면서 준법률 행위 바로 밑에 법률 사실에서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는 민법 총칙에서 설명드리고 불법 행위하고 부당이득은 채권편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부당이득이 생기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 줌으로써 그 관리에 들었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사무관리는 우리가 배우진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무관리도 법률 요건이라는 걸 아시고 취득시효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물권법에 가면 여러분이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취득시효도 하나의 법률 요건이죠. 이런 것들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겠다. 갑은 을에게 집을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은 청약과 일치하는 성낙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럼 청약과 성낙이 일치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 하고 매매 계약을 하게 될 때 청약의 의사표시, 성낙의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 의사표시를. 그럼 보십시오. 법률 사실에는 아주 그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문 용어로 용태와 사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이 용태와 사건이라는 말은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용태는 보십시오.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 사실이고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입니다. 아주 특이한 분류죠. 뭐 분류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용태 보십시오. 용태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표시입니다. 방금 제가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가 결합되면, 일치되면 매매 계약이 되죠. 그럼 이 청약의 의사표시, 성락의 의사표시를 우리가 말하는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거다. 그래서 이걸 용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사표시 외에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하여 취급하는 건데, 법률행위는요, 우리 바로 이 시간에 이제 제 6장,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지만, 요거 끝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이 의혹한 대로 매매 계약을 할 때 내가 의사표시한 대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혹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법에서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준법률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는 우리 앞으로 배웠던 것도 있고, 앞으로 각종 최고 거절, 여러분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최고라든가 거절 있죠, 거절. 단독행위를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이런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말 그대로 뭘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하는 의사표시. 이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라고 적어져 있지만 사실은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준해서 취급되고, 이런 그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법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고 법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준법률행위라 하고, 자,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자, 보십시오. 사건에는 사람의 출생과 사망,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건이라 합니다. 사람의 출생과 사망에도 출생은 권리능력 취득, 사망은 권리능력 소멸, 이런 효과가 부여되죠. 그리고 시간의 경과, 일정한 시간의 경과는 저나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간은 이 시간에도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자연적으로 멸실돼 가거나 부당이득이나 혼동은 우리 물권법, 채권법에 가면 권리와 권리가,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혼동, 과실의 분리,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과실의 분리는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관계없이 법이 일정한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관계없지만 법이 일정한 효과를 주죠. 그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아주 용태와 사건 이렇게 분류하고, 이 분류는 학자들의 분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의사표시, 이런 청약과 성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외에도, 청약, 성락이라는 이런 의사표시 외에도 법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준법률 행위나 사건도 있다. 이런 것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 청약과 성낙이 결합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법률 요건, 그리고 매매계약에 기해서 갑과 을이 여러분이 권리 의무를 갖게 되죠. 그걸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아주 추상적 분류입니다만은 다음 법률 행위로 넘어갑니다. 6장입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갑니다. 민법 총칙제 6장. 자, 법률 행위 그러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청약과 성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매매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여기서도요, 법률 행위라는 이 말은 독일 법학에서 만들어낸 추상적 용어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개념은 매매계약입니다. 물론 법률 행위에는 계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행위가 나오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내가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저 매매계약을 법률 뭐라고 합니다? 행위라고 한다. 항상 법률 행위가 시험에 나오면 매매계약을 생각하십시오. 다만 법률행위 의의에 보면 방금 설명드린 일정한 법률 효과 그러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한 개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 요건입니다. 그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 청약, 성낙 등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매매계약을 법률 행위,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자, 법률 행위의 분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가 의사표시 모습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분류하죠. 자, 단독행위 보십시오.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물론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무슨 단독행위를 했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갑의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이 말은 갑이 여러분이 단독행위 할 때 상대방 을이 있다. 상대방 을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배웠던 무슨 동의, 갑이 을한테 또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동의해 주거나 취소하거나 철회, 추인, 해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상계, 서로 계산하는 거 있죠. 줄 돈 받을 돈을 상계,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건 단독행위죠. 이건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다는 거는 상대방 있는 이 말은요.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단독행위를 해야 되는가 특정돼 있고 상대방이 없는 이 말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요. 상대방이 없다는 거는 상대방이 불특정돼 있거나 특정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소유권 포기. 여러분 책을, 여러분 물건을,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 버립니다. 그럼 책을 갖다 버리거나 물건을 갖다 버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이 포기한 거죠. 그럼 포기했다면 소유권 포기는 물건 갖다 버리는 게 소유권 포기입니다.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내 혼자 물건을 갖다 버림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다음, 유언이나 유언 정려인데 유언은요, 보세요. 유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누구 줘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는데, 물론 유언을 받는 상대방은 있죠. 그럼 그 상대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누구에게나 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꼭 상속인, 아들, 딸, 상속인에게만 유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늘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대학에, 장학재단에 기부해라. 그게 유언정려입니다. 유언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나 장학재단, 대학, 무슨 단체에다가도 유언해 줄 수 있죠. 재산을. 그러면 유언정려는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유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장학재단 등 재단법인 설립은, 여러분 장학재단 설립도 마찬가지죠. 살아 생전에 설립할 수도 있고, 살아서 내 전 재산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장학재단 설립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법인 설립인은 있지만 상대방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소유권 포기, 유언, 유언정려. 유언정려도 유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있는 없는. 이건 단독행위고, 갑이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성립되는 법률행위고요. 계약은요, 잘 아시는 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죠. 서로 대립하는, 늘 예를 들면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성락의 의사표시가 서로 결합되어 대립하는, 갑은 팔겠다 얼마에, 을은 그 청약에 응해서 얼마에 사겠다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청약 보십시오. 청약과 성락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결합돼서 계약이 성립되죠. 자, 계약에는 전형계약, 민법에 이름 있는 전형, 이름이 있는 유명계약이 있고 비전형, 무명계약이 있죠. 전형계약에는 15종입니다. 원래 14가지였다가 최근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행계약이 들어와서 15종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시험 범위에는 이 15가지 15종 계약 중에 4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매매, 임대차, 그리고 도급, 위임, 요 4가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계약은 모르셔도 됩니다. 내용은. 그러나 15종의 계약 중에 계약이 이름이 있다. 이건 다 이름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전형계약이고, 비전형, 무명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없는,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 그 계약도 인정이 되죠.
계약 자유의 원칙 아시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도 당사자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게 부동산 중개. 여러분 다 아시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여러분이 집을 맡기면 중개사가 집을 팔아주고 사주죠. 그러면 중개계약은 그 민법에는 직접 규정이 없죠. 이런 중개계약을 물론 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중개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중개계약이라는 이런 계약은 없죠. 이런 걸 무명, 이름이 없다 민법에. 그래서 무명계약, 비전형 계약이라 합니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에 없는 이런 계약도 얼마든지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아시고요. 다음 합동행위입니다. 자, 우리 이미 배웠던 여러 수개의 의사표시가 하나에 결합되어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말 그대로 합동입니다. 보십시오. 주택관리사협회 사단법인, 우리 잘 아시는 사단법인 설립,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때 우리 사단법인 배웠지만 여러 주택관리사들이 개개의 보세요. 개개의 주택관리사 이 사람들이 회원이 되고 사원이 되고 이런 주택관리사 여러분 개개의 주택관리사가 협회를 만들 때 그 전체 관리사들의 의사가 합치되어 합동으로 이 말이죠. 합동으로 여러 명이 합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합동행위죠. 말 그대로. 자, 크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합동행위 하면 협회 설립. 물론 주택관리사뿐만 아닙니다만은 여러 협회가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늘 제가 예를 들 때는 법률행위 예를 들 때는 매매, 임대차 이런 계약을 예를 들죠. 가장 대표적인 매매 계약 이걸 갖고 민법 총칙, 계약, 물권법, 계약법 가면 전부 매매 계약하고 예를 들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매매 계약이죠. 여러분이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내가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채권행위는요. 민법상 15종, 여러분 15종이라는 게 앞에서 봤던 채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런 15종의 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고 물권행위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물권, 전세권 계약, 저당권 계약 이런 건 물권행위, 물권계약이고 준물권행위는요.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물권행위에 준해서 취급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거나 우리 배우죠. 채권 양도,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무채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이걸 말합니다. 특허권, 저작권을 무채재산권이라 하죠. 이걸 양도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런 것을 준물권행위라 합니다. 준물권행위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건 없고 준물권행위에는 채권 양도, 무채재산권 양도, 채무 면제 등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정한 방식에 따라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인데 우리 민법상 각종 법률행위는 불요식,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요식행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법인 설립. 법인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등기, 설립 등기가 필요하죠. 이와 같이 법인 설립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요식행위라 하고, 유언, 혼인, 음행인데, 유언장이 작성돼야 되고, 혼인은 혼인신고,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할 수 없죠. 음은 다 아시는 음수표, 여러분 음수표 발행할 때는 음증권, 음수표라는 증권이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증권이 발행이 돼야 되죠. 이걸 요식행위라 하고, 불요식행위는요, 우리 민법상 각종 채권 계약, 대리권 수여 등의 행위는 구두로,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에 가지 않고, 매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를,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만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두로도 매매 계약이 되고, 서면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매, 임대차 등등 다 민법상 각종 계약은 불요식,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리권 수요도요, 대리권을 줄 때도 구두로 줄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위임장을 써줄 수도 있죠. 자,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가 원칙입니다. 다만 요식행위를 보실 때 우리 이미 배웠던 법인 설립, 유언은 유언장 작성, 혼인은 혼인신고, 음은 음증권이, 음증서가 발행돼야 된다는 것, 이런 행위는 요식행위다. 다만 이 요식행위는 여기 적어드린 이런 행위할 때에 적용되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다음, 출연행위와 출연 여부에 따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여기 출연행위, 비출연, 재산 출연, 여러분이 무슨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재산을 내놓는 걸 출연행위라 하는데, 매매, 임대차, 정여, 유증은 여기 이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집을 팔고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주기로 하면, 갑은 집을 팔았으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출연하고 을은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죠. 이게 출연 행위고, 대부분의 행위는. 비출연은 어떤 재산 출연이 없는 소유권 포기 아니면 대리권 수여, 둘 중에 하나가 비출연행위 물을 때, 비출연행위를 물으면 소유권 포기 아니면 대리권 수여가 답으로 나옵니다. 소유권 포기나, 여러분이 늘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건 재산 출연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재산은 이 책을 갖다 버리면 이 책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죠. 그걸 재산 출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리권 줄 때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리권을 준다, 그건 재산 출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소유권 포기와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 재산 출연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그 교재에 여러분 박스처럼 크게 돼 있는 게 민법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법률관계, 거기 써진 10개의 지문은 민법 총칙을 다 배우시고, 민법 총칙을 다 배우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다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아직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총칙 다 배우고 정리하시고요. 이 부분은. 자, 다음 법률행위 요건으로 갑니다. 요건 이제 법률행위 목적, 다음 목적과 같이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법률행위 요건에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에는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 특별한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 효력 요건에도요,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음 법률행위 목적을 보십시오. 4번에. 법률행위 목적하면 내용이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돼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특히 민법 103조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권리 변동에 와서 설명드린 법률 요건과 사실 분류, 그리고 법률행위 분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부분만 잘 분류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은 출제는 되지만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이지만 다음 이제 우리 배우는 다음 주에 하는 법률행위 요건과 목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출제 빈도가 높고 특히 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에 관련해서는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에 들어와서 오늘 분류까지 설명드렸고요. 법률행위 요건과 목적부터 다음 주 첫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민법 총칙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파트 매주 하는 부분을 파트별로 끊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